원투펀치 클래식 86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16강에 대한 얘기를 총평을 했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8강 대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진과 함께 좀 한 줄 평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12월 10일이죠. 토요일. 같이 열리는 경기가 크로아티아, 브라질, 네덜란드, 아르헨티나인데 크로아티아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크로아티아의 경우는 역시 중원의 존재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모드리치의 존재 때문에 조금 기세가 크로아티아가 밀리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코바치치의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활용해서 공격으로의 전환 혹은 조율, 템포의 조율, 볼 소유 이런 부분들이 능수능란하게 가능하다는 점은 역시 크로아티아의 강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에 딱 따라와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하고의 경기에서 120분까지 연장을 가는 승부 차이까지 가는 혈투를 좀 보였기 때문에 8강까지 16강과 8강 사이에 날짜 간의 간극이 좀 있다 한들 모든 면에서 크로아티아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좀 회복됐을지는 아무래도 변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로아티아의 강점 중 또 하나는 역시 상황에 따라서 여차하면 공중볼을 좀 붙이는 선택에 집중할 수 있다. 일본을 상대로는 저는 그게 먹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방 자원들의 결정력은 아쉬웠지만 공중볼, 고공의 옵션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도 크로아티아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싶고 또 이번 대회에서 역시 화력이 좀 조명될 수밖에 없는 중앙 수비수 그바르디올. 이전 크로아티아보다는 이제 수비진의 전체적인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졌는데 그바르디올의 파트너는 여전히 로브렌이 낙점을 받고 있지만 그바르디올만큼은 후방에서의 빌드업이면 빌드업, 수비면 수비, 공중볼 싸움까지 꽤 안정적인 모습을 크로아티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비진은 그래도 이렇게 잘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역시 떨어져 있는 체력 때문에 기동력의 변수가 있고 그리고 전방의 결정력. 브라질을 상대로는 크로아티아가 아무래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방의 결정력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제한적인 기회에서 크로아티아가 그 기회를 정말 살려낼 수 있을지는 좀 변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것들을 잘 알고 있죠. 대표팀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지를 선수들이 알고 있어요. 월드컵 경험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 중심 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골 결정력에 대한 의문,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크라마리치라든가 리바야도 그렇고 페트코비치도 그렇고 앞에서 상대 수비에게 부담을 줄 만한 선수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측면 공격을 했을 때 높이 싸움에서도 이번 대회 크로아티아가 아주 강점을 보였던 것 같지 않아요. 제 판단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특히나 이런 8강 무대부터는 훨씬 더 강한 수비랑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분명히 크로아티아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봐요.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브라질이 우리가 말하는 딱 일정에 가장 좀 조율을 잘하고 있는 체력을 잘 비축하고 있는 그런 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브라질의 최대 강점이 팀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물론 상대방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얄밉기도 했었고 골 들어갈 때마다 굉장한 춤사위들이 있었고 치치 감독도 선수들에게 뭔가 당근해줄 땐 당근해주고 채찍을 휘둘러야 될 때는 채찍을 휘두르는 나름대로 선수들에 대한 일대일 조련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수들만의 특히 히샬리송의 이 세레모니는 히샬리송의 고유의 세레모니이자 히샬리송이 골을 넣었을 때 다른 동료들도 그걸 좀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감독까지 그걸 따라했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얄밉게 비춰지지만 한편으로는 선수들과 감독이 얼마나 토너먼트에 들어선 단계에서도 간극 없이 한 팀으로서 잘 융화되고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라질의 경우는 그런 팀 분위기가 상당한 강점이고 기세를 탔을 때 브라질은 신이 난 브라질은 역시 막기 힘든 팀이다. 매번 월드컵에서도 그랬듯이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펠레의 상황 때문에 동기부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근데 약점은 브라질도 이제 8강까지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전 일정에서는 보지 못했던 하나의 약점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카세미로, 네이마르, 파케타로 구성된 허리라인이 밸런스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는 제대로 검증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브라질이 그래도 수월하게 본인들 기준으로는 그래도 전력상의 우위를 좀 자랑할 수 있는 팀들을 만나면서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잘 도출되지 않았는데 크로아티아도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브라질보다는 전력상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8강부터 이 문제가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파케타 공격 가담하고 네이마르 공격 가담하고 히샬리송 좌우로 빠지고 측면 자원들 비니시우스, 하피냐가 좌우 넓게 벌려서 터치라인에서의 드리블에 좀 집중을 할 때 순간적으로 브라질이 공격을 하다가 끊기면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이미 우리나라하고의 경기 때도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벌어지는 중원 사이 간격 혹은 순간적으로 중원이 비게 되는 현상은 크로아티아전까지는 좀 피할 수 있어도 이후 더 우승 후보들 간의 직접적인 맞대결이 펼쳐졌을 때는 브라질의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대5 상황이 자주 나오죠. 네, 그 팀은 근데
좀 궁금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공수 간격이 벌어져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지켜봐야죠. 흥미롭게 보려고 해요. 진짜 수비는 그래 너네는 수비만 해. 나는 공격이니까 공격만 할게.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브라질 대표팀에 관련된 영상을 봤을 때는 감독들이 황당하면서도 대단히 부러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는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에게 특히 공격수들에게는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 페레이라 감독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저 선수들보다 축구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내가 저 선수들한테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거예요. 지금 대표팀을 봤을 때는 최근의 브라질 대표팀 가운데 가장 전체 균형이 잘 맞아떨어진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은 공격대로 강하고 그리고 이제 숨겨진 장점 중에 브라질 대표팀이 수비가 강하죠. 네. 중앙 수비수들의 견고함 또 백업 선수들이 나왔을 때 백업 선수들의 멀티성 거기다가 알리송 골키퍼의 그 미친 선방 쇼까지 이런 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있는 팀이어가지고 이 팀은 지금으로서는 뭐 굳이 약점을 뽑자면 뭐 풀백 수비가 문제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가장 강하다. 강력한 우승 후보고 네. 그래서 계속 흥미롭게 지켜보려고 해요. 네. 자, 같은 날 4시에는 또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맞붙거든요. 네덜란드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덜란드의 강점은 역시 사실 그 이전에 유럽 지역 예선을 치를 때는 네덜란드가 수비적으로 꽤 견고한 전술을 펼치려고 했으나 은근히 경기마다 실점이 좀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월드컵 본선에서는 그 수비가 더 견고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다이크를 비롯한 프랭키 더용의 어떤 중원에서의 활동량, 더른 선수도 파트너로 좀 도와주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팀의 수비는 지금 굉장히 견고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수비가 단단해진 상황에서 역습을 통한 한 방을 노리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덜란드의 스타일은 토너먼트에서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스타일이고 또 이번 대회에서의 실점 기록들을 보더라도 네덜란드가 좋은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저는 일단 프랭키 더용에게 중원의 간격이나 플레이가 굉장히 의존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프랭키 더용의 개인 능력으로 풀어나오는 장면들이 이전까지는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 좀 위태로웠거든요. 그래서 중원 사이 간격이 굉장히 벌어지고 중원 숫자 부족에 시달리는 문제점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맞춤 대응하는 팀을 만났을 때는 껄끄러울 수 있는데 스칼로니 감독의 아르헨티나가 그거 좀 맞춤 대응을 준비해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덜란드는 좌우 윙백의 불안 요소도 저는 좀 꼽고 싶어요. 네. 블린트 선수가 아주 좋은 팀의 빌드업 역할을 좀 수행해주고 관여가 되어주고 패스 전환, 전개, 반대편으로의 어떤 벌려주는 패스들까지 블린트는 분명 있어야 될 자원입니다. 오른쪽에 둠프리스도 16강에서만큼은 좋은 활약을 하긴 했어요. 근데 수비적으로 둠프리스가 집중력에서 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문제점은 이미 인테르나 뭐 네덜란드에서의 조별리그 경기들에서도 저는 좀 드러났다고 보고 블린트 선수도 이쪽을 속도로 파고드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역시 공략당할 여지가 좀 있거든요. 아케 선수가 그래도 수비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시기들도 있었지만 과연 블린트가 뚫렸을 때 아케만으로 왼쪽의 모든 공간이 커버가 될지는 좀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네덜란드의 약점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잘 맞춤 대응하는 팀을 만났을 때 네덜란드가 그 견고한 수비벽이 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는 확실히 바날 감독이 14년에 결과를 냈던 축구를 그대로 하려고 하죠. 백스리 형태를 써서 선수비 후역습의 실리 축구를 하는데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잘 됐어요. 미국을 당황케 했었고 자신들이 준비한 대로 경기 계획을 잘 세웠는데 문제는 이제 강팀과의 경기에서 역습이 잘 먹혀들지 않을 때 그럴 때 점유가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팀은 백스리를 쓰는 팀이라서 측면 공격이 지금 한 명씩밖에 없거든요. 네. 네, 왼쪽, 오른쪽 한 명씩밖에 없는 상황에서 블린트와 둠플리스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중앙에서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는 건 점점 강한 상대와 맞닥뜨렸을 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중앙은 탄탄하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쪽은 사이드인데 사이드 공격이 잘 먹혀들지 않을 때 그리고 이 팀이 점유를 해야 될 때 언젠가는 바날 감독도 다시 팀을 백포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 그 여부가 8강부터는 정말 중요해지겠죠. 네덜란드와 만나는 팀이 이제 아르헨티나거든요. 이 아르헨티나가 사실 조별리그까지만 해도 16강에서 뭐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좀 물음표를 가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아직 경기력은 개인적으로 좀 의문부가 담아요. 경기 중 스칼로니 감독이 변화무쌍하게 변화를 좀 주고 있고 실제로 이 호주전에서 보여줬던 3-5-2로의 후반부의 변화는 네. 신의 한 수였다고 봐야죠. 경기 내용을 가져왔고 중원의 볼 순환도 그 이후에 더 잘 됐으니까요.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전에서의 아주 충격적인 패배 이후로 계속
계속해서 멤버들의 변화도 주고 포메이션이나 어떤 경기 중에 어떤 전술까지도 그때그때 변화를 주면서 조금씩 견고해진 팀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 제가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기만한 요소는 이전 평가전들에서 백3를 썼을 때 아르헨티나가 백4를 썼을 때보다 저는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고 봤어요. 네. 오히려 그 전술에서 약간의 불안점이 있었고, 물론 월드컵 본선과 다른 동기부여를 가졌던 경기들인데다가 좀 실험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백3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는 없었을 수 있지만, 이전까지 봤을 때 백3를 꺼내들 때 저는 약간의 불안점이 좀 아르헨티나가 있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지금 백3를 꺼내들었을 때는 이전에 받았던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는, 그래도 좋은 활약을 좀 펼쳐줬기 때문에 이 가용할 수 있는 전술의 폭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은 아르헨티나로서는 좀 다행인 일이라고 보고요. 엔소 페르난데스나 훌리안 알바레스처럼 이번 대회 좋은 폼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점점 떠오르면서 점점 베스트 11의 윤곽을 좀 새롭게 다져가고 있고, 여전한 리오넬 메시의 활약과 게다가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호주전에서도 드러났던 막판의 결정적인 선방들까지 결과를 낼 수 있는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개개인의 존재감은 역시 잘 발현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아무리 전술을 바꿔도 드러나는 두 가지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스쿼드 전체로 보면 측면에서 개인 돌파를 해줄 만한 선수가 너무 부족해요. 일단 파푸 고메스도 그렇고 디마리아도 그렇고 나이에 따른 여파 때문에 이들이 나왔을 때 측면에서 드리블로 상대를 제쳐내는 게 역시 이전보다는 성공률이 떨어질 뿐더러 둘 다 활동량에 문제가 좀 있어서 둘 다 들어왔을 때 팀의 압박이나 어떤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그게 저는 사우디전에도 좀 페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측면 쪽에서 템포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팀의 공격이 어쩔 수 없이 중앙지향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메시에게 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토너먼트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원은 정말 강팀들은 더 견고하게 막을 거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수단이 부족한 아르헨티나가 과연 중원 공격에 메시의 개인 기량만으로 언제까지 팀의 한계를 잘 감춰놓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으로서는 좀 걱정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메시가 묶이다 보니까 다른 공격 루트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 풀리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게 또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메시의 의존도가 있느냐, 없는 경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의존도를 없앨 수는 없죠. 네. 네, 왜냐하면은 항상 아르헨티나를 봤을 때 리오넬 메시에게 너무 뭐 공이 몰리는 거 아니냐. 근데 그 팀은 그런 팀이에요. 네, 그렇게 해왔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리오넬 메시가 있는 한. 네. 근데 다만 항상 저는 축구에서는 3인방이 필요하다는 이 강한 신념의 소유자거든요. 혼자서는 해낼 수도 있죠. 네, 둘도 해낼 수도 있죠. 하지만 3명이 있으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네, 그리고 역대로 월드컵을 들어올렸던 팀들, 그리고 다 뭐 강했던 팀들, 시대를 사로잡았던 팀들은 팀을 대표하는 그 삼총사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도 삼총사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훌리안 알바레스랑 리오넬 메시 선수가 잘합니다. 네, 여기서 누군가는 하나가 더 터져야 돼요. 라우타로 선수가 터지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디마리아 선수도 결합이 된다면, 디마리아는 아르헨티나의 어떤 행운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거든요.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결승골 넣었죠. 코파 아메리카 우승할 때 결승골 넣었죠. 그래서 그 삼총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불안 요소는 오타멘디라든가 로드리고 데폴, 리오넬 메시 이런 선수들이 지금 출전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쉼 없이. 이 팀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뻔했던 위기의 팀이니까 관리를 못 받았잖아요. 16강은 다행히 호주랑 싸워서 그런 리스크가 좀 줄었다고 보거든요. 네, 8강과 16강 사이에 제가 아까 말했던 피파의 어떤 만행, 네, 그로 인해서 충분한 휴식일이 주어지는 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5일 동안 선수들이 얼마나 회복을 했을지. 자, 이제 일요일로 넘어갈게요. 모로코 대 포르투갈. 지금 모로코가 30여 년 만에 16강에 진출을 했고 이제 8강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상대가 포르투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요? 아무래도 모로코는 평소에 해오던 스타일 그대로 계속해서 지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를 거듭할수록 사실 레그라기 감독이 할리루지치 감독의 후임으로 월드컵 한 2달 정도 앞두고 부임을 했기 때문에 월드컵 조별리그 동안에도 이 레그라기 감독 체제에서 모로코가 합을 맞췄던 경기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뭔가 공격이 안 풀리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 아직 가지고 있는 옵션이나 팀의 전체적인 유연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경기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 크로아티아전의 0대0 무승부 경기에서도 크로아티아가 생각보다 좋은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행운으로 잘 약간 부느 골키퍼의 선방이나 약간의 운도 따르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모로코가 그거 잘 방어해냈다고 보거든요. 근데 벨기에전에 교체 투입된 사비리의 골도 나오고
후반부에 두 골을 통해서 벨기에를 잡아낸 뒤부터는 모로코 선수들이 분명 약간 자신감을 좀 얻었던 포인트들이 생겼다고 봤어요. 그리고 역시 경기를 거듭하면서 레그라기 감독도 실전에서 선수들과 전술적인 어떤 숙련도도 늘릴 수 있고 선수들도 그의 감독에 있어서 스타일에 적응을 해나가기 때문에 경기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선수들이 좀 유연해지는 과정들도 저는 보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이 이 조별리그 동안 그리고 스페인전까지도 이번 월드컵에서 다소 드문 물러서는 팀이 수비도 잘하고 한 방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까지 챙기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모로코의 저는 약점은 일단 엔네시리가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도 골을 넣긴 했지만 결정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부가 많이 남는 선수고 엔네시리 이외에 최전방을 볼만한 자원이 너무 부족해요. 뭐 부파이가 지에시가 있고 아무래도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있지만 이 주전 자리는 지에시와 부파이 꽤 확고한데 최전방의 엔네시리는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의 기복이 워낙에 큰 선수여서 현재로서는 불안 요소가 좀 있고 변화를 줄 만한 전방 옵션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쉽고요. 또 하나는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 조별리그 이 동안에는 우나히 선수와 아말라 선수가 좀 선발로 많이 나왔었는데 둘 다 볼을 주고받을 때 앞으로 돌아서는 동작을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패스가 잘 안 풀리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커로 활용했던 사비리 선수가 뭐 세 번째 경기 캐나다전부터는 또 선발로 들어오는 등의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의 영향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암라바트를 제외하겠습니다. 암라바트는 꽤 잘하고 있으니까 이 이외에 두 명의 미드필더의 영향력이 좀 아쉬워서 이쪽의 한계가 강팀을 만났을 때 모로코는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모로코가 신기한 게 무패거든요. 계속해서 무패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우주의 기운이 같이 또 함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팀에. 모로코는 참 신기한 팀이면서 좀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아요. 수비 조직력이 정말 탄탄하게 갖춰져 있죠. 이번 월드컵에서 아직 한 골밖에 안 내줬잖아요. 그것도 네. 자책골이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조직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스페인과의 경기는 수비 조직 완성의 끝판격이었죠. 정말 그 선수 한 명 빠져나가지 않을 틈을 선수들끼리 정확하게 간격 유지를 통해서 만들어냈거든요. 보면은 대부분 모로코는 최전방 공격수와 최후방 수비수 간의 간격이 12m 내외였어요. 네. 그 사이의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스페인 선수들이 그거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경기 끝나고 뭐 패스맵 이런 거 봤을 때 스페인이 왜 이렇게 이거 박스로 못 들어가고 빙빙 돌아가느냐. 못 들어가니까 돌아가죠.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앞에 안 찌르고 싶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수비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얼마나 유지가 됐느냐가 최대 관건이겠죠. 왜냐하면 모로코도 점점 지쳐갈 거고 지치다 보면은 수비의 그 견고함은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모로코가 수비적인 팀이고 근데 이 팀은 역습도 해요. 그래서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오히려 견고한 수비 조직을 보이고 있다가 역습을 나갈 때 대형이 깨지는 그 순간이 모로코에게는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 차라리 그냥 결승까지 가려고 한다면 120분 해가지고 8강, 4강 결승 3경기 남았잖아요. 360분 뛴다는 계산으로 우리는 골 못 넣어도 돼. 우리는 야심 믿고 간다. 이 정신으로 가면은 차라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포르투갈은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스위스전을 통해서 저는 포르투갈이 얻은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나라하고의 경기 때도 좋은 활약을 했던 지우고 달로가 포르투갈의 이번 대회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는 계속 낙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페페 선수도 우리나라하고의 경기에 이어서 스위스전의 선발이었는데 골까지 기록했고 여전히 포르투갈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로 저는 개인적으로 팀의 핵심이 아직 디아스보다는 페페라고 보거든요. 더 결정적인 활약이 이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페페 선수의 단단함, 폼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봤다는 점이 이제 희망적이었고 오타비오가 원래는 8강부터 좀 뛸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스위스전을 앞두고 아예 선발로 들어오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가 됐고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여기에 주앙 펠릭스가 이제 산토스 감독의 중용을 받으면서 아틀레티코에서보다도 오히려 더 잘해주고 있죠. 우리 아틀레티코에서는 뭔가 전술에서 잘 쓰이지 못하는 느낌이 좀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펠릭스 선수는 특히 스위스전에 아주 좋은 감각과 움직임,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베르나르도 실바하고의 협업도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실바나 브루노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부담을 덜고 펠릭스까지 가세가 된 3명의 어떤 이선에서의 연계가 잘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호나이두 선수의 전방에서의 폼이 좀 아쉬웠는데 호나이두가 아쉽고 그 이외에 최전방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안드레 실바 그리고 하무스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드레 실바도 사실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봤을 때 소속팀에서나 대표팀에서나 뭔가 애매함이 좀 있는 선수이긴 네. 하죠. 이 선수가 투입됐을 때 확실히 골을 넣어줄 거야. 아니면 투입돼서 확실히 연계나 포스트 플레이 등의 강점을 가질 거야라고 확신을 가지기에는 기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하무스 선수는 스위스전 이전까지 A매치에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받았던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용을 좀 못 받겠구나, 덜 받겠구나, 기회가 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대회 진행 중까지도 좀 많이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그 하무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호날두가 폼이 좀 떨어진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하무스의 기용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게 됐다, 대체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포르투갈로서는 꽤 희망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약점은 포르투갈도 은근히 선수들의 이 수비로의 전환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지면서 역습 때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산투스 감독의 성향상 토너먼트의 밑단계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그 간격을 좁히고 좀 물러서는 수비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공격을 나가다가 순간 수비로 전환을 해야 될 때 볼이 끊겼을 때 상황은 포르투갈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포르투갈도 이제 사이드 공격이 되겠죠. 중앙에는 좋은 선수들이 질비한 팀이고 그리고 산투스 감독도 결단을 빨리 내렸죠. 아마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결단을 대회 중에 한다는 거는 그 전까지는 산투스 감독이 이제 호날두 선수를 주전 라인업에서 배제할 만한 명분을 찾지 그렇죠. 못했다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팀을 봤을 때 제가 뭔가 함부로 이렇게 저 감독이 왜 저런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를 하는 걸 주저하고 그 선택에 의문을 가지는 거를 조금씩 주저하게 되는 게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바라보는 거는 너무나 제한적인 정보고 그렇죠.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산투스 감독이 과연 몰랐을까요? 호날두 선수가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지금 리그에서 그런 활약을 하고 있는 걸 산투스 감독이 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기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어느 타이밍에 이제 호날두 선수를 대신해서 다른 선수를 투입하느냐. 근데 분명히 리스크는 있겠죠. 투입을 했을 때 그 선수가 잘해야만 되고 그래야만 자신의 선택이 옳고 변화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했고. 그게 16강에서 됐거든요. 타이밍을 정확히 재고 있었고 산투스 감독이 결단의 칼을 빼들었는데 그 칼이 제대로 날이 선 칼이었어요. 대신 들어간 공격수는 골을 터뜨리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거를 증명을 했고 또 호날두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교체도 안 되는 건가? 라는 메시지까지도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포르투갈은 팀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지금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 대회 끝날 때까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택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여전히 우승 후보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팀들입니다. 일요일 4시죠. 잉글랜드 대 프랑스인데 잉글랜드부터 얘기해 볼까요? 팀 기록이 지금 가장 강점입니다. 4경기 12득점에 2실점입니다. 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특유의 역시 밸런스를 좀 중시하는 운영이 토너먼트에서는 제대로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경우는 지금까지 안정적이었던 팀의 지표와 수비 이 부분을 좀 강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 역습 때 해리 케인의 영향력이 지금 스탯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케인이 내려와주고 그때 케인이 내려와줄 때 발생되는 공간을 라임 스털링이 뛸 땐 스털링이 또 활용을 해주고 근데 사실 대표팀에서는 그동안 케인이 이런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가장 합이 잘 맞았던 선수가 라임 스털링이거든요. 근데 스털링 선수가 이번에 또 개인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16강 경기에는 빠졌는데 다행히 또 레시포드가 이번 대회에서 전체적으로 폼이 좋아서 케인과 레시포드의 조합도 충분히 잉글랜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이 또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기회를 잘 만들어주는 필 포든도 서서히 또 중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역시 팀 공격을 좀 더 다양하게 풀어주는 옵션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약간의 걱정거리라면 첫 번째는 음바페를 어쨌든 이번에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오른쪽 수비수 혹은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될 수 있는 카일 워커가 조금 더 빠르게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기는 뛰고 있지만 부상 여파 때문에 아직 워커가 한창 때의 어떤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이고 부상 이전에도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서 워커가 불안점이 없진 않았어요. 그런 점들을 보면 워커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 음바페하고의 직접적인 상대도 예상되는 워커가 아직까지 100%의 어떤 상황이 좀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맥과이어와 스톤스가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프랑스의 공격진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평상시에 폼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중앙 수비에 대한 약점이 강팀을 만났을 때 잉글랜드는 좀 드러날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의 최대 강점은 이제 교체 카드를 5장 쓸 수 있는 대회라서 얼마나 이 백업 선수층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잉글랜드는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입맛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풍족하다는 점 이것이 최대 장점이고 역시나 약점은 팀이 이제 수비적인 경기가 됐을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앙 수비가
잘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제부터는 진검승부고. 근데 만에 하나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언제든지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과거에 했던 축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잉글랜드가 그런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유로 2020에서도 잉글랜드는 그런 축구 하지 않았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한동안 그런 축구를 하지 않았는데 과연 맞춤형으로 그런 변화를 만약에 준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그게 또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이 전략에 있어서 제가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잉글랜드가 만난 팀이 또 프랑스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는 정말 우승 후보답게 순항을 타고 계속 올라와서 프랑스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음바페의 최고 파트너는 역시 올리비에 지루다.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이번 대회가 됐고요. 그리즈만 선수가 이전에도 참 많은 칭찬을 받아왔지만 지금 프랑스 대표팀에 역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그리즈만이 아무래도 이제 전방에 지루나 음바페, 지루의 경우는 나이가 좀 역시 위험 요소가 되겠고 음바페의 경우는 역습을 위해서 전방에 좀 머무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 가담에 있어서는 역시 활동폭이 넓은 선수는 아니죠. 오히려 좀 소극적이라면 소극적인 부분에 가깝고 우스망 덴벨레와 같은 남은 공격 자원의 한 명도 압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유형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전방의 압박의 능력, 압박의 어떤 기동력이 혹은 적극성이 프랑스 대표팀의 약점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런 전방에 떨어지는 기동력 혹은 수비에 대한 적극성을 그리즈만이 지금까지 굉장히 넓게 잘 커버해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즈만은 이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스탯 이상의 팀에 엄청난 영향력을 좀 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프랑스의 약점이라면 앞서 언급드렸던 전방의 압박에 혹은 수비에 있어서의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들 이게 강팀을 상대할 때는 프랑스의 전술적인 옵션을 많이 제한시켜 놓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염려스러움이 있고요. 또 하나의 걱정거리라면 왼쪽 라인의 전 수비력이에요. 테오 헤르난데스가 올라가고 라비오 선수도 지금까지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라비오가 유벤투스에서도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수비로 복귀를 해야 될 때 약간 동작이 느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테오 헤르난데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 가담을 위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의 뒷공간이 좀 열리고 그 뒷공간에 빠르게 파고드는 팀에게는 프랑스도 공격이 끊기고 수비로 전환해야 될 때 특히 왼쪽이 좀 무너질 공산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은 이제 프랑스가 역시 토너먼트에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이제 전방의 수비 적극성이 조금 아쉽다 얘기 드렸는데 그걸 만회할 만한 전방에 또 파괴력이 있는 팀이니까 이들이 파괴력, 결정력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가 또 프랑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대회와 큰 폭의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공격 3명이 남아있고 골키퍼가 남아있고 라파엘 바란 선수가 있긴 한데 나머지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 미친 선수층이 지금 이 팀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 디디에 데시안 감독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2018년에 월드컵에 우승했을 때 이 팀의 평균 연령이 한 24세 정도? 23점 몇 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수비 라인 4명 봤을 때요. 근데 그 선수가 나이 봤을 때는 22년에도 다 그냥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그때도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선수는 라파엘 바란 한 명밖에 없어요. 주전으로 남아있는 선수가. 타이반으로 바뀌었는데 네, 또 바뀌었는데도 지금 평균 연령이 한 25점 몇 세인가 그럴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디디에 셰안 감독이 계속 팀을 이끌고 있잖아요. 이 많은 감독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장기간 팀을 이끌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연속성의 장점도 있지만 자신의 방법에 메모리되면서 익숙한 선수를 기용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 팀은 리프레시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미드필더도 그렇게 리프레시가 돼 있죠. 수비진도 그렇게 돼 있죠. 대신에 앞쪽에 있는 정말 경기를 해결해 줘야 될 선수들은 코어가 그대로 이식이 돼 있어요. 네, 이 선수들이 견제하고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도 제가 칭찬을 하고 싶고 올리비에 지루, 앙투안 그리즈만 다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에이스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에이스가 아니에요. 나는 주연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공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주인공을 안 해도 돼.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으면 우리 작품이 잘 되면 나는 조연을 해도 괜찮아. 그 선수들이 있어서 잉글랜드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다만 프랑스도 수비 라인이 뭔가 플랜 A가 문제가 생겨서 플랜 B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프랑스까지 이제 8강에 진출한 8개 팀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이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말 0시, 4시에 진행이 되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